북한강의 밤은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며칠째 쏟아진 폭우로 강물은 황토빛으로 뒤집혔고 평소의 잔잔함은 온데간데 없이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불어나고 있었다. 권도현은 자신의 작은 카페, 평원의 강가,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이런 밤을 좋아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빗소리에 묻히고 오직 자신만이 존재하는 듯한 고독. 그것은 그가 과거로부터 도망쳐와 겨우 얻어낸 소중한 평화였다. 그는 특수부대 UDT 출신이었다. 총성과 화약 냄새가 공기처럼 익숙했던 삶을 뒤로하고 그는 이곳 강가에 작은 안식처를 꾸렸다. 그는 매일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고 손님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손에 남은 희미한 흉터와 강인한 눈빛이 그의 과거를 짐작하게 했지만 아무도 감히 그것에 대해 묻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과묵하고 친절한 카페 주인일 뿐이었다. 카페 영업이 끝난 시간 그는 홀로 남아 메서디컬하게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좁이었다. 그것은 그의 몸에 각인된 수많은 훈련과 실전의 결과물이었다. 창밖에서 번개가 섬광처럼 터져 나올 때마다 그의 뇌리에는 아주 잠깐씩 과거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두운 바다 차가운 물의 감촉 그리고 동료의 마지막 외침. 그는 고개를 저어 그 기억들을 떨쳐냈다. 그 모든 것은 이제 그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출입문을 잠그려던 순간이었다. 다시 한번 번개가 밤하늘을 갈랐고 그 찰나의 빛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보았다. 성난 강물 위를 떠내려가는 통나무와는 다른 희미하고 창백한 형체.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일반인이라면 그저 착각으로 넘겼을 순간이었지만 그의 훈련된 감각은 그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사람. 그것은 사람이었다. 그의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군인이 깨어났다. 평온한 카페 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창고로 달려가 강력한 서치라이트와 고성능 쌍강형을 집어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거친 물살을 뚫고 한 점의 빛을 쏘아보냈다. 마침내 쌍강형의 렌즈 안에 그 형체가 잡혔다. 가녀린 여자의 모습이었다. 의식을 잃은 채 인형처럼 물결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녀는 빠른 속도로 하류의 교각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곳에 부딪히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었다.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그는 창고에서 구명 튜브와 두꺼운 로프 그리고 방수 구급 상자를 꺼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수백 번은 반복했던 훈련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는 로프의 한쪽 끝을 강가의 가장 튼튼한 나무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거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맹렬한 물살이 그의 몸을 휘감으며 그를 집어삼키려 했지만 그는 강철 같은 의지로 저항하며 물을 갈랐다. 그의 수영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물의 저항을 이겨내는 고도로 훈련된 기술의 결정체였다. 그는 마침내 여자에게 다가갔다. 달빛 없는 밤이었지만 그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재빨리 그녀의 몸을 구명 튜브에 고정시키고 다시 강가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다. 자신의 몸과 여자의 무게, 그리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강물의 거센 힘에 맞서 싸워야 했다. 마침내 그의 발이 강가에 진흙에 닿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녀를 물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지쳐 쓰러질 틈도 없이 즉시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맥박은 희미했고 숨은 멎어 있었다. 그는 즉시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오직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본능만이 그의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몇 번의 인공호흡과 흉부 압박이 반복되었을 때 마침내 그녀가 거칠게 물을 토해내며 희미한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들었다. 찢기고 젖은 드레스 사이로 그녀의 가녀린 손목에 걸린 섬세한 디자인의 팔찌가 눈에 들어왔다.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자신의 작은 집이 딸린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그녀를 가장 가까운 소파에 눕혔다. 그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배제한 채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그녀의 젖은 옷을 벗기고 두꺼운 담요로 몸을 감쌌다. 그녀의 임에는 날카로운 것에 찢긴 상처가 나 있었다. 그는 구급 상자를 가져와 익숙한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모든 응급조치가 끝나고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이 구해낸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이목구비는 앳되고 기품이 있었다. 그는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낯선 여자를 자신의 평화로운 성역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의 생명을 구한 그 행동이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평온한 삶을 영원히 깨뜨려 버렸다는 사실을. 창밖에서 폭풍우는 더욱 거세게 울부짖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한유라는 낯선 나무 천장을 보며 천천히 눈을 떴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것처럼 욱신거렸다. 그녀의 코끝으로 따뜻한 수프 냄새와 타닥거리며 타들어가는 장작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자신의 몸에는 어울리지 않는 낡지만 깨끗하고 마른 옷이 입혀져 있었다. 벽난로 앞에는 한 남자가 서서 조용히 수프를 젓고 있었다. 바로 어젯밤의 그 남자였다. 길게 깨어났습니까? 권도연의 목소리는 어젯밤처럼 차분했다. 그는 유라에게 따뜻한 수프 그릇을 내밀었다. 일단 좀 먹어요. 기력을 차려야지. 유라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강에서 그녀를 구했다고 사실만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유라는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다. 빗속의 파티, 누군가와의 격렬한 말다툼, 그리고 등 뒤에서 느껴졌던 차갑고 강한 손길. 그녀의 기억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도현은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 카페에 있던 작은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일기예보가 아닌 긴급 속보였다. 대양그룹 한진우 회장의 외동딸 한유라 양 실종.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화면에는 유라 자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파티에 입고 갔던 바로 그 드레스를 입은 사진이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도연은 자신이 구해낸 여자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라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실종 상태라는 사실,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귀환을 호소하는 숙부 한태준 부회장의 모습을 보며 극심한 혼란을 느꼈다. 도현은 상황이 보통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경찰이나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가 수화기를 드는 순간 카페 밖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들리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기자나 경찰이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절도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가운 사레이로 번뜩이고 있었다. 도현의 온몸의 감각이 비상신호를 보냈다. 그는 유라에게 소리쳤다. 숨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온한 카페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남자들은 거칠게 카페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도연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여자를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지. 그 순간 도연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야수가 완벽하게 깨어났다. 그는 뜨거운 커피포트를 집어 맨 앞에 남자의 얼굴에 던졌다. 비명과 함께 좁은 카페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의 싸움은 막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모든 움직임이 계산된 치명적인 기술의 향연이었다. 그는 의자를 방패 삼아 공격을 피하고 주방의 칼을 역수로 쥐고 적의 동선을 차단했다. 그의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바위를 부수는 듯한 파괴력을 담고 있었다. 유라는 숨어서 자신이 알던 과묵한 남자가 순식간에 무자비한 전사로 변하는 모습을 경악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 몇 분도 차이되지 않아 건장한 남자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도연은 그들의 통신 장비를 빼앗아 부서뜨렸다. 그는 더 많은 적들이 몰려올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오래된 삶의 흔적이 담긴 항상 준비되어 있던 비상용 배낭을 꺼내들었다. 그 안에는 현금 뭉치와 위조 신분증 대포폰, 그리고 전문적인 의료 키트가 들어있었다. 그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라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저들은 당신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야. 죽이러 온 사람들이야. 그의 잔인한 진실은 유라가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마지막 충격 요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도현은 카페 뒷문으로 유라를 이끌고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평온했던 안식처는 이제 난장판이 된 채 뒤로 멀어져 갔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폭력의 세계로 다시 한번 끌려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유라는 비틀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남자였던, 그러나 이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서운 능력의 소유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녀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적에게 쫓기는 두 명의 도망자가 되어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뛰어든 숲은 문명 세계와는 완벽하게 단절된 야생의 공간이었다. 권도현은 익숙한 듯이 길 없는 길을 만들어 나갔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주변의 모든 소리와 냄새에 경계하며 움직였다. 반면 한유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찢어진 파티 드레스와 그녀의 몸에는 너무 큰 도현의 재킷 차림으로 그녀는 질퍽이는 흙과 뾰족한 나뭇가지들 사이를 힘겹게 헤쳐나가야 했다. 그녀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고통이었다. 도현의 과묵함은 때로는 무심함처럼 보였지만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유라의 보폭에 맞춰 속도를 조절했고 그녀가 넘어질 때마다 말없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발에 생긴 물집을 능숙하게 치료해 주었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계곡물을 찾아주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군인 시절부터 몸에 밴 책임감이 깊이 배어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마침내 그들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도연이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 연기가 나지 않는 작은 불을 피우자 비로소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긴장이 풀리자 유라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던 공포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세상이 어쩌면 자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어설픈 위로는 그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될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한참 뒤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나도 한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쫓겼던 적이 있어.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한 조각을 타인에게 내보인 것이다. 그의 고백은 유라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자신만이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동질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도연은 그녀에게 생존 기술들을 가르쳐 주었다. 불을 피우는 법, 독초를 구별하는 법, 밤의 추위를 견디는 법. 유라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재벌가의 상속녀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강해져야만 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유라는 과묵한 군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권도현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눈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그리고 작은 들꽃을 보며 잠시 미소 짓는 그의 의외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었다. 그가 주는 절대적인 안정감, 세상에 그 어떤 남자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실함. 그녀의 감정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도현 역시 그런 그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는 그가 벗어나려 했던 바로 그 세상, 즉 권력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다. 그녀와 감정적으로 엮이는 것은 스스로 불길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았다. 그는 의식적으로 그녀와 거리를 두려 했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녀의 강인함은 그의 단단한 방어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며칠 뒤 그들은 식량과 정보를 구하기 위해 산기슭의 작은 마을로 내려왔다. 유라의 얼굴은 이미 전국 뉴스에 도배된 상태였기에 그들은 최대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이 작은 식료품 가게에 들어선 순간 순찰을 돌던 경찰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도현은 반사적으로 유라의 몸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는 즉시 가게 반대편의 과일 가판대를 발로 걷어찼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과일들이 길 위로 쏟아지자 경찰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그 찰나의 순간 도현은 유라의 손을 잡고 가게 뒷문으로 빠져나와 시장의 복잡한 골목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판단력과 행동력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이 아슬아슬한 위기는 유라가 그를 더욱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날 밤 그들은 마을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 몸을 숨겼다. 유라가 평생 발도 들여놓지 않았을 법한 낡고 냄새나는 공간이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가 하나뿐이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도연은 자신이 바닥에서 자겠다며 이불을 깔았다. 그는 문가의 등을 기댄 채 밤새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유라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의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어떤 화려한 저택에서보다도 지금 이 누추한 방 안에서 더 큰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마워요. 모든 것에. 그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제 그에게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권도현과 한유라가 허름한 모텔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대양그룹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차가운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한태준 부회장이 있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의 도시를 정복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조카를 잃은 슬픔과 걱정이 완벽하게 연출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야망과 차가운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위기관리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겨 있었지만 그가 내리는 지시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냉철하고 단호했다. 그는 언론을 통제했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그들의 수사 방향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완벽하게 비탄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충실한 둘째 아들이자 삼촌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형이자 대양그룹의 총수인 한진우 회장의 호출을 받았다. 한진우 회장은 딸의 실종에 충격을 받아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거대한 제국의 지배자였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책감과 슬픔에 빠진 늙은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언제나 믿음직스러웠던 동생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태준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유라에게 너무 무심했어. 한태준은 비통한 표정으로 형을 위로했다. 그의 위로에는 독이 묻어 있었다. 형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건 형님 탓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 대양그룹을 노리는 놈들의 소행일 겁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각본처럼 대양그룹의 오랜 경쟁사인 미래그룹의 이름을 흘렸다. 최근 미래그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도 남을 놈들입니다. 슬픔의 판단력이 흐려진 한진우 회장은 동생의 말을 의심 없이 믿기 시작했다. 회장실에서 나온 한태준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젯밤 권도현에게 처참하게 당했던 암살팀의 리더였다. 그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계획의 실패와 예상치 못했던 카페 주인의 저항에 대해 보고했다. 그는 흐릿하게 찍힌 카페의 CCTV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권도현의 옆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태준은 격노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무능한 부하들을 향한 것인 동시에 이 정체불명의 방해꾼에 대한 기묘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대체 누구길래 자신의 전문 킬러들을 맨손으로 제압한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정보팀에게 권도현이라는 남자의 신원을 즉시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변명은 필요 없다. 그들을 찾아내. 그리고 이번에는 목격자를 남기지 마.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시간 허름한 모텔 방 안에서 권도현은 대포폰을 이용해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는 한태준 부회장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미래그룹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는 뉴스를 보았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의 전략적 사고는 이 상황이 너무나 인위적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 폭력적인 납치를 저지르는 것은 미래그룹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교묘한 연막 작전처럼 보였다. 며칠 뒤 한태준의 책상 위에 권도현에 대한 1차 조사 보고서가 올라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허무할 정도로 단순했다. 몇 년 전 강가의 카페를 연 것 외에는 어떤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줄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의 군 기록이 존재했지만 몇 년 전 기밀 작전 중 사망 처리되어 모든 정보가 삭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남자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태준의 입가에 프레다토리한 미소가 떠올랐다. 일이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어중이떠중이들은 모두 빼. 진짜 전문가들을 투입해. 그는 이제 상대를 얕보지 않았다. 그는 유령을 사냥하기 위해 기꺼이 더 어두운 지옥의 사냥개들을 풀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텔 방 안 권도현은 한진우 회장과 한태준 부회장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실린 뉴스 기사를 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던 유라가 갑자기 숨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삼촌 한태준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파티가 열렸던 그 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날카롭고 분노에 찬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자신의 삼촌이었다는 끔찍한 기억의 파편이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적의 얼굴이 마침내 안개 속에서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유라의 희미한 기억의 파편은 그들이 처한 상황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더 이상 막연한 위협이 아니었다. 적은 바로 그녀가 가장 믿었던 사람 중 하나인 자신의 삼촌 한태준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이었다. 유라는 애써 그 기억을 부정하려 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이제까지 살아온 세상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 성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권도현은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혼자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태준이 보낼 다음 사냥개들은 지난번의 어설픈 폭력배들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대포폰을 이용해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전우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UDT 시절 그의 팀이었던 박중사. 군을 떠난 그는 지금 민간보안 및 정보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도현의 메시지는 짧았다. 가디언 엔젤 작전, 비공식, VIP 보호 중, 내부의 적, 안전가옥과 정보 필요. 군 시절 그들만이 사용하던 용어였다.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주저함이나 질문은 없었다. 오직 접선 장소와 시간이 담긴 좌표뿐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쌓아 올린 말보다 강한 신뢰였다. 그들은 즉시 움직였다. 박중사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으로 향하는 여정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전쟁이었다. 도연은 유라에게 생존 기술이 아닌 도주 기술을 가르쳤다. CCTV를 피하는 법 인파 속에 섞여드는 법 평범한 연인처럼 행동하며 의심을 피하는 법. 그들은 시외버스와 완행열차를 갈아타며 중간중간 외모를 바꾸고 동선을 흐트러뜨렸다. 이 과정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도현은 더 이상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스승이자 유일한 의지처였다. 유라 역시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그녀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다. 생존 본능이 깨어난 그녀는 도연의 모든 가르침을 빠르게 흡수했고 때로는 그가 놀랄 정도의 기질을 발휘하기도 했다. 도연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연약함 뒤에 숨겨진 강인함을 발견했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들은 마침내 번화한 항구 도시 부산에 위치한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최첨단 보안 설비가 갖춰진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마침내 찾아온 상대적인 안전 속에서 긴장으로 짓눌려 있던 유라의 정신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바다의 짠 내음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들려온 익숙한 클래식 음악. 그런 사소한 것들이 기폭제가 되어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날 밤 삼촌의 옷에서 풍겨왔던 짙은 향수 냄새, 자신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던 그의 차가운 반지의 감촉,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퍼부었던 분노에 찬 목소리. 기억은 아직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조각들은 단 한 사람 한태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박중사가 보낸 정보원이 도현을 찾아왔다. 그가 가져온 정보는 유라의 기억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담고 있었다. 그들을 쫓는 새로운 추격자들은 전직 용병 출신들로 구성된 기업 분쟁 전문 해결사들이었다. 또한 한태준이 최근 몇 년간 유령 회사를 통해 막대한 회사 자금을 빼돌려왔다는 금융거래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유라가 그날 밤 그와 다투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일지도 몰랐다. 외부에서 온 객관적인 정보와 유라의 내면에서 떠오른 주관적인 기억이 마침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났다. 한태준의 배신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도현은 유라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해주었다. 진실을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유라는 마침내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파티가 열리던 저택의 절벽 위 테라스. 그녀는 서재에서 우연히 삼촌의 횡령 서류를 발견했고 그를 추궁했다. 그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그가 이성을 잃고 자신을 난간 너머에 거친 강물 속으로 밀어버렸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끔찍한 기억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에게 진실이라는 무기를 쥐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전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억을 도현에게 털어놓았다. 이제 누가 어떻게 그리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도현은 결의에 찬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유라를 응시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도망은 끝났어. 이제부터는 사냥꾼을 사냥할 시간이야. 그들의 임무는 생존에서 정의를 위한 방역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부산의 안전가옥은 이제 도망자들의 피난처가 아닌 방역을 준비하는 비밀 기지가 되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차갑게 타오르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권도현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한유라의 기억을 토대로 대양그룹의 권력 구조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군 시절의 전략가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적의 강점, 즉 막강한 권력과 자금력, 그리고 위선적인 대외 이미지를 분석하는 동시에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바로 그의 오만함, 그리고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강박감이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단순히 살아남아 한태준의 범행을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법정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기억을 잃었던 상속녀의 증언만으로는 교활한 한태준을 무너뜨릴 수 없을 터였다. 그는 분명 유라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이 뻔했다. 이 작전의 중심에는 한유라의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대양그룹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이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본사의 보안 프로토콜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인물들과 삼촌의 수족이 된 인물들의 명단을 도현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삼촌이 자신의 모든 계획을 완성시킬 마지막 무대가 될 곧 다가올 주주총회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은 전면전이 될 수 없었다. 그것은 안개 속의 숨은 적을 자극하여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심리적인 기습이어야 했다. 도현은 유라가 강물에서 발견되었을 때 차고 있던 팔찌를 이용하자고 제안했다. 한태준에게 유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 그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을 일으키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이자 죽음의 강물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는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터였다. 박 중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팔찌는 익명으로 한태준의 사무실 책상 위로 정확하게 배달되었다. 팔찌와 함께 놓인 작은 카드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강은 자신이 삼킨 것을 다시 뱉어내는 법.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한태준은 팔찌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예기치 못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죽었다고 믿었던 조카가 살아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자신의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유능한 조력자가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편집증적인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용병팀을 더욱 거칠게 다그쳤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다. 그의 평정심이라는 안개가 거치고 초조함이라는 본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바로 도현이 의도했던 바였다. 하지만 적을 도발한 대가는 혹독했다. 유라는 이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이 잠자는 맹수를 건드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본 도현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그는 쉽사리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나는 몇 년 동안 유령처럼 살았어. 하지만 당신을 지키면서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껴.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갈 거요. 그것은 단순한 보호의 약속이 아니었다. 멈춰있던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준 그녀와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그의 서툰 고백이었다. 그날 밤 박중사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 팔찌를 받고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인 한태준이 용병팀에게 거액의 성공 보너스를 송금했다는 소식이었다.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하지만 그가 서두른 나머지 그 송금은 추적이 가능한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손에 쥔 한태준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작지만 결정적인 물적 증거였다. 도현과 유라는 모니터에 뜬 송금 내역을 바라보았다. 길고 긴 어둠 속에서 마침내 발견한 한 줄기 빛이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적을 흔들었고 그가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었다. 안개 속에 숨어있던 적을 향해 그들은 방역에 첫 화살을 쏘아 올린 것이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다. 한태준의 송금 내역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파헤칠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였다. 권도현은 박중사의 도움을 받아 돈이 흘러들어간 유령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한유라는 삼촌의 사업 스타일과 의사결정 패턴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그의 다음 행보를 예측했다. 그들은 이제 도망자가 아닌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하나의 조사팀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부산에서의 원격 조사는 곧 한계에 부딪혔다. 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어야만 했다.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지극히 위험한 결정이었다. 그들의 귀환은 이전의 도주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치밀해야 했다. 유라는 길었던 머리를 짧게 자르고 짙은 색으로 염색했으며 도현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했다. 박중사가 서울의 복잡한 익명성 속에 마련해준 새로운 안전가옥은 이전보다 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을 거점으로 그들은 본격적인 방역의 첫 단계를 개시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대양그룹 내부에서 한태준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었다. 유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 사람을 지목했다. 바로 아버지의 곁을 평생 지켜온 충직한 김 비서였다. 그녀는 김 비서가 언제나 자신의 삼촌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봐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그들의 위치가 노출되어서는 안 됐고 김 비서의 안전도 보장해야 했다. 도현은 복잡한 지하철 환승역에서의 짧은 접촉을 계획했다. 그는 퇴근 시간의 인파 속에서 김 비서와 스쳐 지나가며 그의 주머니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담긴 작은 USB를 몰래 넣어두었다. 그 안에는 보안폰을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유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비서는 충격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즉시 보안폰을 통해 그들에게 연락해왔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그들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한태준이 한진우 회장을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시킨 채 조카를 찾기 위한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짓말로 그를 안심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 비서는 기꺼이 그들의 내부자가 되어주기로 맹세했다. 그때부터 위험한 정보 전달이 시작되었다. 김 비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태준이 주재한 비밀회의에 녹취록 유령 회사와의 이면 계약서, 그리고 빼돌려진 자산 목록 등을 몰래 복사하여 그들에게 전달했다. 그가 가져온 자료들은 충격적이었다. 한태준의 음모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대양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배신이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회사를 약화시킨 뒤 경영권을 장악하고 해외 투기 자본에 헐값으로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가족의 재산 싸움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대양그룹의 존망을 건 싸움이었다. 책임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고 그 속에서 도현과 유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 서로에게 온전히 의지하며 그들은 단순한 연인을 넘어 서로의 운명을 짊어진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김 비서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다. 그것은 정교하게 위조된 한진우 회장의 유언장 사본이었다. 유라가 사망할 시 모든 의결권을 한태준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다.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완벽하게 굳히기 위한 그의 마지막 카드였다. 바로 그들이 찾던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위조 유언장을 보며 분노에 떨고 있을 때 라디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다. 한태준이 배후로 지목했던 미래그룹의 관계자들이 유라를 납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한태준이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벌인 언론 플레이였다. 도현과 유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태준이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주주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없었다. 위조 유언장과 조작된 경찰 수사 발표. 한태준이 던진 마지막 두 개의 카드는 이제 그가 모든 것을 끝내려 한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권도현과 한유라는 서울의 안전가옥에서 숨막히는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들은 한태준의 마지막 계획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다. 그는 다가올 정기 주주총회를 자신의 대관식 무대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조카를 잃은 슬픔을 연기하고 라이벌 기업을 향한 대중의 분노를 선동한 뒤 위조 유언장을 통해 모든 권력을 합법적으로 승계할 터였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한유라가 죽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경찰과 언론은 이미 그의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다. 주주총회라는 적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어 그의 대관식을 심판의 무대로 바꾸는 것뿐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작전 계획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목표는 단 하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한유라를 모든 주주와 언론 앞에 등장시켜 한태준의 모든 음모를 폭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양타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안이 삼엄한 건물 중 하나였고 그날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경비가 강화될 것이 분명했다. 도현은 다시 UDT 시절의 작전 장교로 돌아왔다. 그는 내부 조력자인 김 비서로부터 입수한 최신 보안 설계도와 경비 순찰 루트, 그리고 주주총회장의 정확한 내부 구조도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였다. 그들은 건물의 약점을 찾아야만 했다. 도현은 지하 주차장의 황희 시스템, 그리고 옆 건물 옥상과 연결된 외부 유지 보수용 통로 2개의 침투 경로를 찾아냈다. 그들의 침투 계획은 3단계로 나뉘었다. 1단계는 건물 내부로의 잠입,
2단계는 보안 시스템을 피해 주주총회장 근처에 서비스 구역까지 이동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김 비서가 내부에서 일으킨 작은 소동을 신호로 유라가 가장 극적인 순간에 무대 위로 등장하는 것이었다. 모든 단계는 초단위로 계산된 아슬아슬한 작전이었다.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유라는 작전의 위험성을 실감하며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도현을 이 위험한 싸움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본 도현은 자신의 낡은 군용 인식표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먼저 세상을 떠난 그의 팀원들의 이름이 작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도망치기 위해 군대를 떠났소.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내가 왜 싸워야 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됐지. 이건 이제 당신만의 싸움이 아니야. 그의 고백은 이 싸움이 단순한 복수를 넘어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유라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그와 함께 싸우는 동지였다. 주주총회 전날 밤, 그들은 마지막 준비에 몰두했다. 도현은 등반용 로프와 소형 통신 장비, 그리고 테이저건과 같은 비살상 무기들을 점검했다. 유라는 김 비서가 넘겨준 회사 내부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주들 앞에서 발표할 폭로 내용을 밤새워 정리하고 암기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자신의 생존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대양그룹의 미래를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아침이 밝았다. 도현과 유라는 대양타워가 마주 보이는 건물에 주차된 낡은 밴 안에서 결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이 화려한 빌딩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 안에서 한태준은 자신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도현이 유라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준비됐소. 유라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네, 준비됐어요. 그녀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귀에 소형 이어피스를 꽂았다. 마지막 장비가 결속되는 그 순간 그들의 운명은 하나가 되었다. 이제 판을 뒤집기 위한 그들의 마지막 작전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대양타워의 지하층은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권도현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따라 이동했다. 그의 뒤를 따르는 한유라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그의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들의 귀에 꽂힌 이어피스로는 도현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만이 간간히 흘러나왔다. 3초 뒤 왼쪽 통로, 움직여. 그들은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완벽하게 조율된 한 팀이었다. 같은 시간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주주총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에 선 한태준은 비통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사랑하는 조카를 잃은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지켜야만 하는 자신의 숙명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비극에 동정하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맨 앞줄에 앉은 한진우 회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동생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도현과 유라는 건물의 복잡한 황이 통로를 통해 주주총회장 바로 위층에 도달했다. 아래층에서 울려 퍼지는 한태준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그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그들이 계획했던 최종 진입 루트가 갑작스러운 경비 강화로 막혀 있었다. 시계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 도현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더 위험하지만 유일하게 남은 대체 경로를 선택했다. 이제 그들의 작전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다. 단상 아래에서 한태준은 자신의 연설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비서에게서 위조된 유언장을 건네받아 회사의 법무팀에게 검증을 요청했다.
이것이 제 형님의 그리고 하늘에 있는 제 조카의 마지막 뜻입니다. 그가 의결권 승계를 위한 최종 투표를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비서가 움직였다. 그는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는 척 단상 근처로 다가가다가 마치 발이 꼬인 것처럼 넘어지며 음료수 쟁반을 무대 아래의 음향 장비 위로 쏟아버렸다. 치직 하는 소음과 함께 무대의 조명 일부가 깜빡거렸고 장내에 짧은 혼란이 일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동이 벌어진 곳으로 쏠렸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무대 뒤편에 작은 서비스 패널이 소리 없이 열리고 권도현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유라의 손을 잡아 무대 위로 이끌었다. 그리고 유라는 아무것도 몰랐던 과거의 연약한 소녀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러 온 여왕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삼촌 등 뒤를 향해 걸어 나갔다. 한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침묵. 그리고 이내 그 침묵은 거대한 폭발음과도 같은 함성으로 바뀌었다. 죽었다고 알려진 대양그룹의 유일한 상속녀가 유령처럼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한태준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유라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평생 처음으로 순수한 공포가 떠올라 있었다. 유라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삼촌 보고 싶으셨어요. 그녀의 차가운 한마디에 한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유라는 단순히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밤의 진실을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증언에 맞춰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는 권도현이 연결한 증거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한태준이 용병들에게 거액을 송금한 거래 내역, 위조된 유언장의 원본 파일, 그리고 김 비서가 몰래 녹음했던 그의 범죄 모의 녹취록까지. 결정타는 박중사의 팀에게 체포된 용병들의 영상 증언이었다. 그들은 한태준의 지시로 한유라를 살해하려 했다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모든 것이 폭로된 순간 한태준의 이성은 완전히 붕괴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형인 한진우 회장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권도현에 의해 저지되었다. 무대 위에서 벌어진 짧고 격렬한 격투. 도현은 그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단 한 번의 정교한 타격으로 그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 순간 박중사의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주주총회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태준은 수갑이 채워진 채 저주와 부인을 외치며 끌려나갔다. 한진우 회장은 살아 돌아온 딸과 배신자인 동생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유라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당당히 서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무대 한쪽에 서 있는 도현의 눈을 찾아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존경과 자부심이 담긴 눈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만들어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은 조용한 승리의 순간을 공유했다.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주주총회장의 혼돈이 가라앉은 뒤 한유라는 아버지 한진우 회장과 마주 앉았다. 살아 돌아온 딸을 마주한 한 회장은 기쁨과 동시에 동생의 배신에 대한 깊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눈물을 흘렸고 유라는 그런 아버지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들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를 보듬으며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권도현은 그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이 화려하고 위험한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한 회장이 그에게 다가와 백지수표와도 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돈명의 그룹의 고위직,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도현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모든 것을 거절했다. 저는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제 삶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한 회장과 유라의 마음에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진정으로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로도 더럽힐 수 없는 강직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알리고 조용히 그들의 세계에서 사라지려 했다. 하지만 유라는 그를 이대로 보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아버지는 늙고 병들었고 배신자가 남긴 상처로 무너진 대양그룹은 그녀를 필요로 했다. 그룹을 재건해야 할 의무는 명백했다. 하지만 권도현이 없는 삶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였다. 그와 함께 겪었던 생사의 순간들은 그녀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모든 부와 명예를 하찮게 만들어버렸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다. 대양그룹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지만 과거와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자신은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삶은 권도현이라는 남자와 함께할 것이라고. 모든 것을 이해한 한 회장은 눈물 속에서 딸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태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양그룹은 한유라의 주도 아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과거의 연약한 상속녀는 이제 모두에게 존경받는 현명하고 강인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김비서는 그녀의 가장 충직한 조력자가 되어 곁을 지켰다. 어느 주말 오후 유라는 화려한 리무진이 아닌 작은 차를 직접 몰아 북한 강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재건된 하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아늑한 모습의 카페, 평온의 강가가 있었다. 카페 안에서 권도현은 평화로운 얼굴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유라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그의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오랜 부부와도 같은 편안함이 묻어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균형을 찾아낸 것이다. 유라는 도시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도현은 이곳에서 그녀를 위한 안식처를 지킨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집은 바로 서로의 곁이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카페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고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은 이제 완전히 지나가 있었다. 유라가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되었잖아요. 도현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고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과거의 내 삶은 내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하지만 당신은 내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지. 그는 강물에서 그녀를 구했지만 그녀 역시 과거라는 깊은 강물 속에서 그를 구해낸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거창한 부와 명예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 안에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평온을 찾은 것이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만의 평온의 강가에 도착해 있었다.